예, 안산 당일 출신 배자연 의원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오늘도 보셨지만 일관되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효과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 투자 성격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봐달라 이런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고 그 소신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뭐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도 드립니다. 예, 봐달라 그냥 잘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그러니까 사실은 관련 법과 또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엄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도 확실하게 동의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 건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스용 사장님 나와 계시죠? 예, 잠깐. 지난 2010년 1월 22일, 28일에 이라크에 있는 주바이르 유전 그리고 바드라 유전에 투자 계약하셨죠? 좀 서서 말씀하시죠. 잘 안 보이니까. 그 관련 사업이 이라크 정부 승인 받은 게 그해 2월 18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투자한 거 포함해서 이 두 유전에 앞으로 투자할 총 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지금 현재 한 1조 3천억 원 됐고 합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년 합쳐서 110억 9천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2조 원쯤 되네요. 굉장히 네, 큰 액수인데 맞습니까? 앞으로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까지 해서. 네. 그런데 이게 유전인데 석유공사가 있는데 말이에요. 왜 가스공사가 이 유전 사업에 투자했는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로 한 거예요? 2009년도 6월 달 입찰을 했었는데 그 석유공사가 쿠르드 쪽에 들어가서 이라크 중앙정부의 입찰 자격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공사가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국익 차원에서 그러면 제한이 돼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거죠. 석유공사한테는 이 사업을 허가를 석유공사 측에는 안 하려고 중앙정부가 했다 이거죠. 이라크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입찰 제한을 했었던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러면 그런다고 가스공사가 법에 근거도 없는데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해야 그 됩니까? 당시에 법무법인 검토를 받은 결과 저희들이 그 자, 구속사를 볼게요. 예. 해서 잘 받았습니까? 그 당시 받았어요? 예, 저는 하베스트에서는 또 나중에 받은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들이 그때 받고 했습니까? 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고 했어요? 예. 정확합니까? 예, 법무법인의 그때 받은 받고 법무법인 검토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받은 거요? 예. 자, 화면에 보시면 2010년 당시 가스공사법이에요. 11조에 가스공사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상 글쎄요, 법무법이 어떤 해석을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가스공사 유전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1, 2, 3, 4, 5 확실히 아니고 5도 연구 기술 개발이니까 그렇고 6호 7호도 7호인데 7호 국가 위탁 사업은 아니죠. 자체 공사 판단으로 사업한 거 아니에요. 위탁받은 사업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6조에 보면 그러니까 6조에 딸린 사업이에요. 딸린 사업. 예. 그러니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딸린 사업 이것으로 이제 사업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가스공사 어떤 사업에 딸린 사업이에요? 일단은 이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익과 관련된 차원이었고요. 국익 차원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법적 근거를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법적 근거를 따지고 있다고요. 예. 법적 근거는 없는데 국익 차원에서 했다고요? 자, 우리 저 장관님 네. 앉으세요. 네. 딸린 사업이라니까 좀 많이 들어본 용어죠. 예. 예. 석유공사법에도 똑같은 예, 그렇습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하베스트 문제로 논란이 또 됐던 건데, 그때 저도 뭐 국정감사에서 이게 딸린 사업을 과연, 정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됐습니다. 하여튼, 하베스트도 불법적 투자 아니었냐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가스공사도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해외 투자 사업한 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 어떤 그 딸린 사업 저희 그 가스공사도 일단은 그 그러니까 저는 에코가스 쪽은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법적으로 확실하게 예, 지금보다 그 적법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유전개발 사업 참여 가능한 것으로 그 당시에 지경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영이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예, 예. 그 판단 근거는 뭐였습니까? 자문입니까? 법률사무소에? 아니면 자체 판단이었습니까? 우리 그때 판단한 지금 제가 지금 보고받은 자료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근거 예.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한번 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니 판단했다면서요. 예, 예. 아니 그 근거가 뭔가 판단했으니까 예컨대 자문의 근거가 있으면 그거 아니면 자체 뭐 누가 최종 판단했잖아요. 지경부 예. 차원에서. 그 관계는 그 가스공사 그- 개정할 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시라고. 예, 자료 관련된 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우리 MB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편법 불법으로 마구잡이식 투자를 위해서 공기업을 내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비등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런데 그 이듬해인 3월 달에 이제 우리 가스공사법 개정이 돼요. 예? 그 개정 내용을 보니까 가스공사는 국제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석유 자원의 탐사 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 규정 신설이 이 투자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투자금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가스공사법을 개정을 할 때 당시 차관이 그 어떤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 개정 자체가 그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류의견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석 전문위원실에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어쩌고 것이 관련이 있네요. 개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가 불법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불법이라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논란 없애는 게 좋겠다는 어쨌든 그런 법적 측면입니다. 시비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렇게 표현할 법적 시비가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 어쨌든 이 건과 관련되어 있네요. 법 개정 문제는. 지금 아니, 왜 아니면 아니, 가스공사는 그 가스는 참여하게 되어 어쨌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전이나 파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명확하게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법 개정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따지는 것은 그 투자가 법적으로 유효했느냐,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를 좀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관련해서 법적 시비가 있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법적 시비가 있어서 그런 건 저는 좋습니다. 그 보고를 안 관계없이 했다. 관계없이 법 아니라 개정을 했다. 좀 더 명확한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예, 명확히. 뭘 위해서 명확히요? 탐사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쨌든 이 소고비법, 예컨대 이게 해당된다고 하면 소고비법으로 그 불법성을 전제한다면 뭐 치유되는 건 아니죠. 불법성이라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형식을 애매한 경우에는 법형식 논란이 그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으로 할게요. 그 이라크 투자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 소고비법으로 그 치유되는 건 아니죠. 저는 그 법형식을 묻는 겁니다. 적법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동문서답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 공사법 개정을 좀 살펴보니까 이 의원입법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예. 화면을 보시면 예. 당시에 우리 이상도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대표 발의를 했고, 근데 이상도 의원이 육성을 하셨는데 이 법안을 포함해서 총 6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8대 때 딱 이 건 한 건 했고요. 이상도 의원과 함께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어쨌든 제안 내용이 가스공사가 석유 자원의 탐사 개발에 차별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가스공 사장님 이게 가스공 사장님 당시 이 유전사업 관련해서 혹시 이상도 의원한테 이 법안 발의 개정 요구 혹시 부탁한 적 있으세요? 아마 이게 제가 아마 입법 저기를 했다면은 제가 직접 참여를 했겠죠. 근데 저는 아직 이상득 의원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액화 천연가스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원유하고 가스하고 이렇게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같이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그 자원개발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부대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다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당진시 출신 김동완 의원입니다. 그 마지막 국감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장관님, 제가 그 몇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그 광주에 현장 국감을 간 이야기 등 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는 하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는 그 중국발 특수를 노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우리가 샌드위치 경제를 가고 있는데, 이번에 광주 지역산업단지에 다니면서 몇 가지 제가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기술개발과 LOE 요인을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처리 안 해주면 우리 기업들이 다 중국의 기술 추월을 당해서 죽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오이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갔는데 국제 원천 특허를 가지고 그 트랜스미터를 만드는 그런 첨단 업체였는데 얼마 정도 기술 격차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까? 물었더니 1년 반 정도를, 아주 첨단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정도를 본다고 한다면 1년 단위의 예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가 어떤 지원을 해줄 처지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R&D 예산 중에서 풀 예산을 일정량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간 기업은 그 DK라는 산업입니다. 그 삼성전자의 부품업체였는데 네. 월드클래스 300 같은 그 우리 그 산업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어떠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의견이 기업 여건에 딱 이렇게 맞질 않는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 지원액이 충분치 않아서 실효성이 적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딱 그래서 전 생각이 이런 정부의 지원 방식을 이제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바꿔서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의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그 석유공사 사장님과 가스공사 사장님께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그 가스와 석유 현장을 가보면서 저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산유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그 근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장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다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광주에 가면서 한진 DMP라는 시설을 가보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3,600m까지 지하에 수직 시추하는 장비를 직접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가스공사하고 석유공사에서는 잘 인정 안 해준답니다. 전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석유공사 사장님께서 한번 좀 조사를 해서 이런 기업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저는 특허 정책에 정부가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오이솔루션 보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국제 특허를 원천 특허를 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파트너가 미국계 회사인 벨이라는 회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국제 원천 특허 출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기업들이 이런 국제 특허 원천 기술 경험이 적고 또 지금 현재 삼성과 애플에서 보다시피 지금 특허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책임운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산업위에서 그거를 공적 관리 기금으로 예탁금으로 빼나가는 걸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550억 원을 예탁 가져간 편에서 내년도 2015년은 995억 원을 예탁금으로 예산 계상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특허 정책에 출연을 해서 기술립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특허인들에 대한 수수료를 빼서 정부가 일반 세출 목적으로 빼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그거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전 해체 비용을 충당 부채로 적립토록 해 현금이 없게 만든 전 방사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이
원전이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쓰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경제성 때문에 쓰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뼈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왔던 그 노후 원전 관리라든가 사용후 해결료 처리 문제, 해체 원전 해체 3대 기술은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해체 이 충당금 개정을 포트폴리오 좀 달리해서 그 현금의 유동성을 좀 제고시켜가지고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지금 닥치고 있는 고리 1호기 해체 기술이라든가 해체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금 한 푼도 안 가지고 지금 현재 원전 개발에 쓰게 된다면 그런 대처를 탄력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근로자를 위한 그 정부 지원책을 좀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내일 체험 공개 사업을 했는데 불과 2달 만에 88%가 신청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참 상당히 바라는 사항이었는데 이거는 세제 혜택밖에 주고 있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제도가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한테 지난번에 벤처기업인들과 다 간담회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제도화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세제 혜택만 주면 안 되고 저는 5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매칭 펀드를 주어서 장기적으로 그 중소기업에 그들이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 기술자로서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한테 5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들한테 매칭 펀드를 줌으로써 거기에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실무 경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비상발전기가 우리나라 7만 4천 개 정도의 200만 킬로와트 정도의 지금 현재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원전 23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확보가 가능한데 이 비상발전기가 수동 가동을 할 경우는 최대 부하의 10% 사용밖에 못합니다. 그 원인은 아마 이 비상발전기들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상시에 쓰라고 이렇게 제안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전기가 피크타임에 갈 때는 비상발전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내년 상반기에 지금 시범 사업을 종료를 하고 난 뒤 전체적 평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좀 장공부화 사업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가스 안전에 대해서는 저는 가스안전공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구미공단의 불산 누출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이 독성가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주관 부처이긴 하지만 환경부는 안전에 대한 검인증 시스템이라든가 정부 정책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가스안전공사의 그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연료용가스와 고압가스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 문제만큼은 독성가스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개정안을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의 기능을 재정립해서 전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 구로공단과 같이 용도 전환을 하자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산업단지 개발이 LH공사가 주로 맡다니까 기업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산업단지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분산 또 유지 보수는 또 지방가스단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공단은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제조업들이 침체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는 이 토지 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산단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단공이 개발과 분양과 그리고 관리의 일관 체제를 갖추고 해서 제조업의 기반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감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산업,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암바 토비 니켈 사업, 호주 와이용 유연탄 사업, 파나마 꼬브레 파나마 동광산 사업 등 핵심 사업을 부채를 감축시켜야 될 이유라는 이유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그 존경하는 이진복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만약 이걸 매각한다면 광물자원공사가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광물공사가 존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해외 광물자원 투자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해외 자원 개발은 장기적인 국책 사업으로 저는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을 권력형 비리로만 보고 우리의 본다면 우리의 자원 개발은 요원한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익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볼레오남 안바토비 사업은 네. 네, 김동완 의원님, 네, 보충 질의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 중에서 말이죠. 이번 현장 국감의 중요성, 현장 시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동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1년 6개월인데 1년 단위의 예산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결국은 따라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해당 항목의 예산을 특정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풀 자금을 어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R&D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관석 원장 나와 계세요?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안 나오시나? 네. 지금 그게 DK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ATC 사업이 말이죠. 지금까지 12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12년 동안 광주에 2건, 전남에 1건이에요. 아니 신청 기업이 없으면 모르지만 신청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를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러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업 규모도 좀 늘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에 좀 많은 참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원 의원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에너지 공기업과 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질타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팩트에 가까운 부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제 질의 시간 한 10분을 좀 할애할까 싶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정상 외교에서는 지난 10년간 자원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지난 과거 기록을 살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적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이미 착수되었다고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2006년도에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시던 정세균 장관님께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를 넘고 해마다 총 수입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6조 원 이상을 에너지 수입에 쓰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 대국인 우리나라가 갈 길은 잔인하다. 정부는 재원 마련 등 투자 환경 조성과 함께 전략적 자원외교 활동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자원 개발 사업 참여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할 경우 조만간 초대형 유전 개발 성공 낭보가 자주 들려올 것으로 기대한다.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착수한 것은 굉장한 선견지명이고 해안이라고 봅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총 56개 사업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총 투자가 33억 3천만 달러, 회수율이 한 13.3%입니다. MB정부 시절에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한 투자 금액과 합해서 241억, 약 26조가 투자되는데 회수율은 14.7%입니다. 다만 양정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참여정부는 주로 탐사권 획득에 좀 치중을 해왔고 MB정부 때는 보다 본격적인 탐사권 획득을 포함한 지분 보유, 운영권 획득 등에 많은 투자를 기울인 거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정부의 석유공사가 총 34개 사업에 투자를 해서 23개 사업이 실패로 결정이 났습니다. 주로 이 실패 원인을 보니까 탐사 실패라고 합니다. 러시아 스캄차크에 투자했던 돈은 약 2억 불 이상이 투자됐는데 단 1센트도 회수를 못하고 사업 철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패라고 간주를 해야 될까요?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이때까지 해외 자원 시장에 명함을 내지 못했던 공기업이 저는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고, 이미 에너지 자원 시장을 선점한 메이저 기업들도 탐사 성공률이 2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찰리 정부 때의 여투자 사업 중에 34개 사업 중에 23개가 실패했다. 이게 실패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보면 그거는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거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실패라고 하기에는 당연하게 실패가 일어난 부분을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 해자원 개발 사업이라는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위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역량이 축적되고 또 큰 성공을 가져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좀 전에 동료님께서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아마 재구성하신 것 같은데, 민간 기업과 통틀어서 MB 정부 시절에 40조 원, 정확하게 39조 한 9천억이 투자되는데 그중에 회수 금액이 5조 100억이다. 나머지 회수되지 않은 전액 34조 9천억은 손실액으로 간주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회수해야 될 금액을 손실로 치료한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자본 유인 기간을 두고 해외 자산 보유, 지분 운영권 획득된 상태에서 나머지 회수되지 않은 재산을 전부 손실 처리하는 게 이게 좀 논리적으로 무리 아닌가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해외 자원 개발 사업법상 우리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은 주무부처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아니면 에너지 공기업의 사후 보고로 처리가 됩니까? 저희가 그 법적으로는 그 신고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받을 때는 이미 다 계약이 되고 공기업이 의사 결정을 해서 계약이 다 체결이 되고 예. 하고 난 이후에 받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자원 개발법상 개발사업법상은 사후 보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시적절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후 보고제를 원칙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석유공사 사장 강영훈 씨가 하베스타 인수권과 관련해서 나의 인수 결정이 돼가지고 최경환 전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 부정하지 않은 건 확실하다. 이런 답변,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영훈 사장은 나의 인수 결정권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서 강영훈 사장의 배임 혐의가 없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본인의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최경환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 부정하지 않은 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답변 자체가 과연 온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금방 들고 와서 장관 보고 보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영훈 사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함이 있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떤 경영상의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지금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서 장관 입장이라면은 좀 잘 신중하게 처리하세요라고 밖에는 말을 못할 겁니다. 당시 주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으려면 상위 부문인 하베스트사의 인수는 좋은데 하류 부문인 정유공장의 인수를 해야 된다. 그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반대 보고를 해놓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지도 않은 정황 보고를 해놓고 부정하지 않은 게 확실하다. 이런 보고를 해서 본인의 책임을 피해 나가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 사장이 또 석유공사 전체 석유공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네, 경영 판단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네. 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 사후 후속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은 근본적으로는 해당 공기업의 CEO와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는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주무부처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부 투자 결정할 것 같으면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 제도라는 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장관 경영성과 평가를 해야지. MB 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도에
해외 에너지 공급에 충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당시 해외 원유 가격 등등을 봤을 때는 멀리 봐서 배럴당 원유 가격이 140불을 넘어서 200불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조성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당시 아마 이미 해외 시장 선점하고 있던 메이저 기업들은 해외 자원 시장 부분에서 이미 충분한 경험이 축적돼 있었고 명함을 내지 못했던 우리 국내 공기업들이 나섰을 때는 이미 수익률이 좋은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런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차선의 상품을 개발하는데 저는 진출했다고 보고 그게 이 과정이 충분하게 우리는 경험의 축적 과정이라고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당연히 그 해외 자원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골드만삭스라는 쪽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그 붐이 불었고 또 중국도 또 해외 자원 확보를 해서 앞장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나의 인수 결정 또 최근에 그 볼레오 동광산에 대한 투자 결정 부분은 저는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투자 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보다 중첩되지 않은 의사 결정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가 한번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저는 첨가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96%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해외 자본 개발 사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고 보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의 틀을 갖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정부 측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예. 네,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오늘 윤상시 장관님이 뭐 좀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아. 해외 자원 개발 관련해서 많은 테크닉을 좀 발휘하시는데 저하고는 좀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좀 하는 거로 제가 노력할 테니까 우리 장관도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러 단위 사업들이 있지만 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유사하게 투자 의사결정상의 절차적 규정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하베스트사를 인수할 때 원래는 하류부문 인수는 처음 계획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장관님.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서 다시 넣어서 즉 하류 부분을 넣어서 인수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급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하베스트사 인수의 문제점이 뭐냐면 공사법상 하류 부분을 석유공사가 갖는 것은 공사법 저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 사장은 이 국감장에 나와서 발언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의 입장과 판단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장관한테 구두든 사명이든 보고를 했다는 거고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 하베스사 인수로 인해서 뭐 1조 3천억이든 1조 6천억이든 손실, 그 손실 규모가 엄청난 것, 또 투자 의사결정상의 문제점은 처치하더라도 이 하베스트사 인수는 바로 이러한 하류 부문을 끼워서 파는 것까지 인수를 할 건가 말 건가라고 하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 차원에서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당시 강명환 사장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경부 장관이 지금 최경환 장관이에요.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의 실무적 총괄 업무를 봤던 양반이 당시 정책관으로서 우리 윤 장관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가져와서 그러니까 뭐 잘 검토해서 하라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는 어떤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특히 하베스트사 인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처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느냐.
더 크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저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 말씀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장관이나 정권의 논리가 지금 뭐냐면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게 회임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정권의 문제로 보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정권의 임기 안에 자주개발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목표치를 그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하게끔 몰아가는 이러한 정권의 정치적 논리의 공사를 모으는 것이 정권 그리고 당시 그 정권의 정책을 총괄했던 부처의 책임자, 정책의 책임자들의 문제, 책임의 문제로까지 이 문제가 연결된다면 만약에 장관 논리를 하자면요. 아니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좀 탐사율 제고를 위해서 탐사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분 투자가 아니라 운영권을 위해서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내실 있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나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공사들이 공기업들이 사업성 평가가 부실하게 되고 투자 의사결정의 절차상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괄적 정책적 책임이 왜 장관에게 없고 정권에게 없을 수 있냐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부터 제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원개발 정책관을 2009년 1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베스 인수할 때 그 10월 달에는 저는 무의견의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그 만약에 그 하루분 인수가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강용원 사장이 장관을 찾을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실무자로부터 그 하루 만에 장관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법적인 문제를 분명했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 장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장관한테 이야기한 거란다고 해서 장관이 보는 게 아니라 장관이 그렇다면 이건 실무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원 사장이 그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러 왔다고 저를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직경부 장관 당시 최경환 장관이에요. 아니, 강원 사장이 그렇게 저기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럼 장관은 명확하게 자기가 법적인 검토를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거는 그렇게 아마 질의가 안 됐을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있고요. 지금도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길게 보면은 또 실패하는 어려운 잘못된 손해를 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만은 또 지금도 그 당시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이 나는 그런 프로젝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정책을 지금의 상황에서 재단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정부가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이것을 다 저희가 규명하거나 책임 소재를 밝힐 수는 없는 거니까 추후에 또 필요한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더 하는 거로 하고요. 여기 지금 중기 중앙에 누가 나와 계세요? 우리 송영훈 상근부회장이 나와 계신 거예요? 네. 자, 국감 초에 지금 여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 뒤에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지금 충격적이고 사실 가슴 아픈 사건인가를 생각하면 본 위원 자체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뭔가 중기중앙회가 책임 있게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축소 은폐하려고만 한 급급하는 모습이에요. 자, 유족들과의 이런 협상 이런 것도 보상금 액수나 이 관련자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고요. 이 유족들의 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중기중앙회 입장이 뭡니까? 네. 지금 간단하게 입장이 뭡니까? 네, 지금 심사 저기 정밀 그 조사 중에 있는데요. 결과 끝나는 대로 그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여기 지금 유족이 1차적으로 했던 1억 6천만 원 이거 이 선에서 끝내자. 그럴 테니까 다른 모든 소송 포기하라.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아니긴. 자, 송 부회장님. 네. 강성근 경영기획본부장, 오진경 센터장, 성기동 차장, 고정석 부장 다 여기 관련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강성근 본부장 말이에요. 계속 본인이 정기적 전화나 약속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한 것도 기록에 있고 거기다 고정석 부장이 이 사망하신 고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강정무가 이미 오케이 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약속한 적 없다? 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그동안 정기직 전화나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배신감과 좌절감이 직접적인 원인이겠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중기중앙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 해당자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성은 전무에 대해서는 전무직을 보직을 해임했고요. 자, 지금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임입니다. 관계자들 엄중하게 중징계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관계 더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사실관계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중앙회가 괘씸한 게 이 유족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수용할 테니 소장에 기재된 금액 이거 합의하고 만약에 합의 안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사사 선임해서 재판으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위증하지 마시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책임있게 지금 유족들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성실히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에요? 예? 자, 성 예방교육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기 시행계획 공문만 있던데요.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중개중앙회가 이 사건을 대응한다 그러면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거 별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중기중앙회가 책임있게 해결하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할 거고요.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관행과 행태에 대해서 이번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조선해양도시 경남 거제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조선해양하니까 벌써 해양 플랜트에 관한 질문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드시죠, 장관님? 네. 예, 그 정도 답은 듣겠습니다. 요즘 우리 조선산업 참 어려운 것 장관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상선 부분은 중국이 턱밑까지 치 올라왔고 해양 플랜트 부분은 아직도 많이 나가지 못하고 진퇴양난의 계곡 속에 머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빅3라고 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업 이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는 또 회사 근로자들이 짐을 싸서 한둘씩 떠나간다는 소리도 듣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 플랜트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전면 재검증을 하고 해양 플랜트 국가 3단 지정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벼를 심어야 할 곳은 벼를 심고 보리를 심어야 할 곳은 보리를 심어야죠, 장관님. 단답형을 합시다. 예. 예. 지난 3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개 지역을 특화 3단 지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입주 수요가 많고 타당성이 높은 지역을 국가 3단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산업 육성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산업부는 이에 소극적이다. 단답형으로 그렇다 안 그렇지 그렇다.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4대 전략산업의 인력 양성을 통해서 고용률 70% 로드맵을 이행하겠다고 했고
1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12개 산업의 엔진 프로젝트 가동을 통해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계획대로 또 확실하게 성과를 내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럼 해양 플랜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나 공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니까 특허청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지식재산권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했고 우리 무역보험공사 지원 목표 대비 실적률 50%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충분하게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 지적했습니다. 코트라 해양플랜트 해마케팅 지원 2015년도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가스공사 에코십 기술개발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근데 이번에 좀 가스공사는 우리 장관님도 배려를 좀 하셔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프랑스 GTT 사이의 화물창 그 부분은 국내 기술인 KC1으로 이번에 6척 중에 2척을 탑재를 하게 되었더군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아마 좋아들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 레코드를 많이 쌓아서 이 기술도 이제는 한 척당 짓는데 100억씩 외국에 로얄티 줄 필요 없이 이제는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부에서는 전략산업 인력 양성 추진 현황을 해수부하고 고용부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나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지역 특화 산단은 산업부가 전략 추진하는 산업 분야인데 국토부에 밀린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 단지 조성할 때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유휴 산단도 늘어나고 별로 재미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제가 강남은 우리 산단 이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엔 틀림없이 70% 이상 정도가 실수요 중심으로 산단 지정하겠다. 이런 그 답변을 듣고서 좋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제대로 차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떼쓰고 뭔가 문제 나면 선물로 주던 그런 식은 이제 벗어나자는 거예요. 제가 특정 지역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 중앙부서에도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발 좀 국회에 가든 이 얘기 좀 강하게 좀 지적해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오늘 부득이 제 지역구 일이지만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살리는 일환으로 제가 오늘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세계해양플랜트 시장 선점을 위한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제의 해양플랜트 생산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공약사항.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 펼치고 특히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효과 큰 것에 집중하라. 이게 금년도 3, 4개월 전 7월 22일 날 제2기 내각 출범 때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국토부에서는 이랬습니다. 수요와 사업성 충분한 그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1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고 1조 3천억 정도의 투자 효과도 있다. 해수부는 국적사업 관점에서 공유수면 매립 긍정적 검토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최근에 관계 공무원들이 문의한 결과 경남에는 너무 많다. 3개 중에 2개만 하겠다. 그제 빼겠다 어렵다. 왜? 떼트는 곳이 한 곳씩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선물을 줄 수밖에 없다. 국가산단이 떼쓰는 곳에 그 선물 주는 겁니까? 그제는 적어도 137%의 실수요자가 발생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부담을 덜 주고 지금까지 LH가 돈을 전부 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자가 보니까 분양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LH 빚이 수조 원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수요자들 이렇게 좀 해달라고 국가에서는 이름만 좀 먼저 달라. 왜? 지역에 사면은 중앙부처가 협조하기 어렵고 해가 내고 이래가 내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경기 해양플랜트 산업 이런 처지에 있는데 정말 정부는 이런 논리 때문에 떼쓰는 곳에 선물 주고 말이야. 장관님 이래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역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관계부처하고 국토부에 예. 국토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고 대통령께 꼭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LH 쪽 공사 쪽에도 또 뜻을 전달하고 좀 협조를 요청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국가 상단은 꼭 필요한 곳에 신수위가 중심으로 하고 특히 LH공사가 비를 내서 그걸 가지고 물론 꼭 해야 될 건 해야죠. 제가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LH가 빚 안 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 왜 정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 고리타분한 방법에 얽매여서 한 발짝도 창조적인 경제 방향으로 못 나가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은 국토부가 그런 명령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분산해 사자는데 비를 심어야 할 것은 비를 심어야 되고 보리를 심어야 할 것은 확실히 보리를 심어야 서로가 다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장관님이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서나 공공기관을 경영평가 잘 받으려고 평가위원들에게 연구 용역 발주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뭐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장관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텐데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잘 받으려고 경영평가위원회에게 임기 전후에 발주하는 연구 용역,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부적절한데 지금 우리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회에게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14개가 되고 발주 건수도 54건, 금액으로도 약 59억 6,500만 원 규모의 부적절한 연구 용역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공기업에서 그것도 그럼 아예 그럼 위원회 안 들든지 아니면 연구 용역을 안 받든지 두 가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예, 예, 나머지 부분은 아마 시간 못 맞출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이고 다음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김한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3분입니까? 네. 네, 주질의를 3분만 하시겠답니다. 제가 오늘 증인이 있어가지고 주질의를 3분으로 축소했으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장관님, 가짜 석유 적발부터 예. 그 지난번 산업부 국감 때 질의한 문제요. 그죠? 가짜 예. 석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때 질의드린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가짜 석유가 통째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 그죠? 신고하고 수거하고 차에. 그 다음에 제가 석유관리원 감사 때 가짜 석유 적발하고 검사하는 거에 시간 차이가 한 열흘 걸려요. 네. 그 사이에 팔아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가 그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예. 문제이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에서 적발 처리 시스템 한 방울도 새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 부분 예. 언제까지 세워주실래요? 지금 뭐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예, 얘기하지 지금 이 말고. 내용들이 조금 복잡한 게 좀 있더라. 특히 그 유사 휘발유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 언제까지 해줄래요? 저희가 그 연말까지 이내 연말까지는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그 개선방을 연말까지 만들도록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치영 위원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동방선장위원회. 네. 지난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중기청 감사 때 위원장님께 제가 적합업종 법제화는 FTA나 WTO 등 통상 마찰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네. 네. 됐고요. 예. 예. 그걸 확인하려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 장관님. 네, 적합업종 법제화 법률안이 제출된 지 이미 3년째입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장관께서는 항상 그것도 중기청장도 마찬가지세요. 법제화를 하면 WTO나 FTA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요. 근데 장관님, 네, 안충영 위원장님 그 경력에 보면은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에이펙 경제위원회 의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대외경제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안충경 위원장님하고 누가 더 전문가세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짧게. 통상법은 우리 짧게 얘기해보세요. 누가 더 전문가? 통상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충경 위원장님보다 더 많이 한다고요? 자, 안충경 위원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전문가들 갖고 계신 분이 통상마찰 일으키지 않는다고 반드시 그런 거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감 때. 이 법제화 문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그렇게 자꾸 우기시지만 마십시오. 중소기업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영업자들 망하고 있고요. 한정화 총장님. 네. 홈앤쇼핑하고 이거 제실험 쇼핑. 이거 홈앤쇼핑 문제된 거는 다 알고 계시고요. 그죠? 예. 당초 중소기업 판로 확보하자 그러더니 그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몇몇 기관들이 배불르기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실험 쇼핑 만들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먼저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애초 설립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하게 하는 게 먼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으면 두 가지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홈쇼핑을 해야 되지만 그러고 들고 일반 홈쇼핑을 통해서는 그죠? 어쨌든 홈앤쇼핑이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먼저죠. 우선이죠.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필요하죠. 예. 자, 오늘 조금 아까 우리 오영식 의원이 여직원 자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중앙의 태도가 아니랍니다. 홈앤쇼핑의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를 국감 대상 기관으로 처리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국회에서 결정하시면 뭐 거기에 따른 네, 거기 취지에 공감하시는 거죠? 그거는 다른 기관하고 또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잠깐만요. 고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정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뭐 지금 민간기업체 대표들도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거는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상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1989년 6월 제정된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은 1995년 1월 제1조에 제1조 목적에 국민 이해 증진을 추구하고 제14조 그러니까 주변 지역 관할 지자체가 둘 이상일 경우 지원 비율을 규정한 제14조의 종전의 관할 면적 비율에서 면적 외에 인구 비율 등도 포함하여 그 지원 비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개정됐지요. 예. 네. 95, 예. 본법의 국민과 인구를 추구한 개정 취지는 단순 면적 중심에서 사람 중심 그리고 생활권 중심으로 지원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지자체에 관할 면적 비율을 40% 그리고 인구 비율을 30% 소재지 20% 기타 10%로 규정했는데 이 시행령의 규정 내용은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나 하겠어요. 삼천포 화력은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지만 반경 5km 이내 주변 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의 경우 고성군은 사실상 1개면의 인구 3,097명인 반면에 인접한 사천시는 인구 밀집 지역인 구 삼천포시 대부분인 5개동 인구 45,866명으로 주변 지역 간 인구 편차는 14배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 그런 인구가 그렇게 그 예. 차이가 있을 거로 저는 뭐 생각. 이런 경우에 현 시행령은 국민 중심, 사람 중심으로 지원 비율을 정하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이유가 환경 오염과 생활 불편에 대한 보상이고
공해나 생활 불편을 느끼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다. 라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의 취지를 제가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간 지역, 상간 지역 사람 안 사는 다른 그런 또 변수들도 있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물론 그 취지는 제가 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또 이 취지에 공감을 못 하십니까? 아니 그 공감하지만 다른 변수도 거의 못지않은 다른 변수들도 있다는 다른 변수가 뭐예요? 결국은 지금 95년부터 쭉 적용된 그런 기준입니다. 이것을 바꿀 경우 인구 비율을 뭐에서 비중을 높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말 기존 제도가 한번 또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이게 휘말리 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요. 이 개정된 게 벌써 95년에 개정됐으면 얼마나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강산이 2번이나 변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낮잠 자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준이라면 을 만들 수 있다가 공감대가 사람 중심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또 다른 뭐예요 그래? 아니 현재 또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지금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이거 보세요. 다르다는 말. 상간 지역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당연히 이 법에 국민의 이해 증진을 구하자라고 규정을 추가를 했고 개정에 그리고 인구 비율을 감안하라고 개정을 했잖아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발전소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람이 중심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 지금 이 기준은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고 상단이 됐든 뭐가 됐든 면적도 고려해야 맞죠. 중심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취지는 제가 100번 이해를 합니다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또 함께 드립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인구 비중이 상강으로 구성되고 사람도 별로 안 사는 면적 비중보다는 높여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양면을 하십시오.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지금 제가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 주 장관이 왜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 얘기했던 답변은 못 드립니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자체 간에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 그리 되면요. 소신 없는 장관이고 소신보다도 이 법 개정 취지를 잘 모른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예, 저거 뭐 어떤 지금 의원님께 지적을 하시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여기서 현장에서 적답을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더라도 과연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 시행령 문제인데 왜 국회 차원입니까? 지금 이것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있지만은 중심은 당연히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시행령을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번 그러면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하면 끝입니까? 개정도 못하는 거예요? 개정은 뭐 물론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자체 간에도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대립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실망했네요. 네. 그렇게 언제 눈치 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예를 들자면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 투자 보조금 같은 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놓습니다. 두 말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 전문가입니다. 법 취지에 맞지 않아요, 이 시행령이.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인구 비중을 높이십시오.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세요. 그 또 하나 지적을 하나 할게요. 지금 법 10조 1항 2호는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죠? 네. 그리고 시행령 제22조 2항 단서도 이 특별 지원 사업에 가상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시행령 29조 제1항 5호는 이 가상금을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지금 특별지원금은 주변 지역에 지원토록 하고 있는 법 제10조 제1항 2호에 분명히 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산금 역시 일종의 특별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역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주변 지역 지자체에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지금 발전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좀 더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뒤에 발전소가 건설된 그 인근 지자체에 또 이 자율유치 가산금을 주는 부분은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장관님 장관 정도 되시면 법은 아실 거 아니에요. 본법에 주변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면서 그 가산금은 주변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자체, 소재지 지자체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규정 자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법하고 시행령이 충돌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맞춰가지고 별도로 법을 개정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개정요? 장관님 보고 법 개정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자율유치 가산금이란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자체가 유치한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인데 가산금을 말이야.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에만 지급하라는 법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지원금 일종 아닙니까? 가산금도. 예. 그러면 특별지원금을 주변 지역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왜 법 규정에 위반해서 소재지 지자체에만 지급하도록 하냔 말이야. 이거는 자율유치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자율적으로 유치하는 지자체. 누구 눈치 보세요, 장관님 지금. 누구 눈치 때문에 그럽니까? 예? 누구 눈치를 보고 지금 눈치가 그렇게 아닙니다. 애매하게 답변하는 아니, 거지. 이 눈치 아니 지금 분명히 법에 보면 분명하거든. 제가 보면 분명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을 주변 지역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지원금 규정에 근거한 시행령에서 가산금이라는 것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은 주변 지역이 아니라 소재지 지자체만 지급하도록 한 것이 법에 반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율유치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따로 법에 규정을 둬야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법에 충돌된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예. 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예.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네요. 네, 여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전순옥입니다. 윤상직 장관님,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데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명 더요? 작년에 동서발전에 관련해서 예. 동서발전에서 허위 그리고 가장으로 조작한 자료를 보고하고 내부 심의나 의결 이러한 것들이 규정이나 절차를 전부 무시하면서 800억이나 더 비싸게 주고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제마이카 물건을. 근데 이제 3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 다 날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 권 의원이 감사 청구를 했고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관님도 이거 받으셨죠? 감사원에서. 공문으로 오진 않았고 저희가 보도. 네, 여기 지금 다 어제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산업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PF 대출 금액 등 지분 가치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이제 낙관적으로 예측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책임을 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길구 사장을
사장에게 손해배상 배임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아직 뭐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신문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그래서 정식으로 이번- 아직 네, 그거 받은지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에 감사원의 결정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묻지마 투자에 올인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의 그 사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자신들의 돈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게 정부의 돈이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책임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결정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한 기관장들 그리고 퇴임을 한 후에도 이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장관은 감사원 결정대로 이길구 전 장관에 대해서 저는 이길구 전 사장과 김상록 전 팀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저기 감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안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는 감사 결과 요구서를 제가 보고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결과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 그런데 읽어드렸죠. 지금 이제 검토를 하라 제가 그래서 읽어드렸죠.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라고 네. 하면은 해야 되는 거고요. 검토를 하라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검토해서 분명히 이거 처리를 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요구 사항이 두 가지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요구하는 네, 게 있고 그리고 다른 거 검토를 하나- 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장관님이 아니고 허엽 사장님 나와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허엽 사장? 남동발전. 지금 그 영동화력 전기팀 과장과 직원 3명이 거래 업체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남동발전과 계약을 8건을 맺은 전기공사 업체 사장이 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일식집에서 2차 유흥업소, 3차 모텔, 성매매 비용까지 전부 부담했습니다. 2차 유흥업소에서 여성 도우미 접대를 받고 전기팀 과장은 이 사람은 징계는커녕 승진에 합격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석을 한 부하 직원은 성매매 후 또 길 가던 여성을 또 성추행하다가 경찰에 지금 체포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인데 바로 징계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10월 2일에야 뒤늦게 감사실에서 징계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관리처는 10월 8일에 승진 2일에 감사실에서 징계 요구를 했는데 10월 8일에 승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얘기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승진을 누가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승진을 결재를 누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장관님, 예. 그 FTA 협정, 예. 그 채빈 국가 등이 이제 이런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처럼 해서 그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 한 아세안 FTA 그 체결 국가 이게 이제 채빈국 국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 국가로 되기 때문에 수입 시 관세율은 0%입니다. 네. 그런데 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그 받은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이러한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되는 저가 제품들이 또다시 무관세 등으로 수입되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 그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주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기청장님 지금 해외에 중기제품 전용 매장 사업으로 지금 한 8개가 해외에 있지요. 예.
네, 그런데 지금 LA에 있는 중기제품 전용 매장 사업을 누구에게 위탁을 맡겼습니까? 예, 중기중앙에 의탁을 맡겼습니다만. 그렇죠. 중기중앙에 맡겼죠. 예. 그런데 수사는 지금- 못했는데 중진공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네, 중기중앙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2013년 11월입니다. 오픈한 LA 매장에 중기중앙에서 맡았는데 지금 중기중앙의 회장이 누굽니까? 부회장님. 회장이 누굽니까? 김기문이죠? 김기문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경쟁력을 도모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중기제품 전용 매장 사업을 해외에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도 LA와 다른데 가서 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LA가 아니고 뉴저지에 있는 거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LA에서 지금 김기문 회장이 이 사업장 매장을 김기문 회장의 제품을 제일 좋은 사업장에다가 지금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문 회장이 2개의 사업을 지금 여기에 매장에 최고 좋은 유지에다가 이 사업 매장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 개는 또 우리나라에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진짜 중소기업들 제품은 뒷전에 밀려나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지금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형평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 하십니까? 중기청장님? 아니죠. 예, 이번에 이제 브랜드 샵으로 해서 좀 민간들이 그런 유명 브랜드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네. 어떻게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김기문 회장이 2개의 회사가 2개의 제품을 여기에다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진열을 하고 그리고 유명 브랜드를 다 진열을 좋은 자리에 하고 정말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뒷전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곳에 정부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이원호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했지만은 중소기업 중앙회는 국감기관으로 필히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종강 전에 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중기청장님도 얘기했고, 그리고 산업부 장관님도 국회에서 결정하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는 국정감사 기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제도 못하도록 막을 수 있고, 또 여성의 성추행을 하고 그것을 또 여성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소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호 의원님과 전소혁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중소기업 중앙회를 국감 대상 기관으로 하는 문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이것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국감에서 그런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잘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마 오전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요. 원조일 출신 이강호 의원입니다. 우리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 중단됐죠. 네. 지금 5년이 지났죠. 산업부 입장 뭡니까? 계속 중단입니까? 사실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정말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무려 5년이 지났고
또 당초에 그 전력선의 구조 개편의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부에서는 이제 지금 그 발을 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력선의 구조 개편이 말이죠. 발전은 6개 발전사와 그 민간 발전사가 담당하고, 한전은 송전, 배전, 판매를 하며 개통 및 시장 운영은 전력 거래소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금년 3월에 한전이 발전 사업을 하겠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신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전기사법상 한전이 발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없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도수지역이라든가 또 별도의 SPC를 설립할 참여하는 경우에는 발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현행법상으로 보면 이제 가능하다 치더라도 전력구조 개편이 2000년부터 이제 진행된 바 있고, 또 현재 전력 산업 구조도 한전은 송전, 배전, 또 판매계 주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전이 계속 이제 뭐 발전이나 뭐 원전도 할 수 있다, 원전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 한전은 뭐 굳이 불려가지고 그 발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전이 그 신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뭐 우리 저 산업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별도 SPC를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발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지금 한전이 단독으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별도의 SPC 설립은 전기사업법상에 또 긴급 금지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전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사실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한전 사장께서 지금 저 제주도 가셨죠? 부사장께서 좀 답변해 주실래요? 일어나시죠. 자, 지난 3월에 한전이 2020년까지 42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국가 목표량인 75%인 11.5기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전이 공익성 유지의 신재생 사업은 이제 한전이 하고 수익성 사업은 민간에 넘겨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장관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국민권을 통해서 그 PF를 통해서 이제 조달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엄청난 돈을 PF를 통해서 투자할 경우에 민간 자본이 조인이 되겠어요? 특히 보면 한전이 기출자한 39억 원 이제 출자한 게 있는데, 서남의 해상 풍력 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6월에 삼성중공업 등 참여업체들이 못하겠다고 이제 손을 들고 8개 업체 중에서 2개만 달랑 남아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14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들이 이제 신남의 해상풍력 신재생 사업을 통한 그 발전 사업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추진을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그 수익성은 확보돼야 하는 것은 요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저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 대비 사업 추진에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만은 제반 여건을 반영해서 계획을 재점검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자, 그렇죠. 무슨 말씀 알겠는데요. 자, 2020년은 몇 년 남았어요?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금년 다 가고. 5년 내에 어떻게 그 42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현실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너무 그 보이는 행정을 해보면 안 된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오케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현실이 있겠어요? 보니까 뭐 송전선로 주변지역, 전국의 학교, 사회복지시설, 온실, 축사, 저장고, 유휴비지, 폐원전, 갯벌 등의 태양광을 깔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의원님 지적 우려하신 대로 문제점은 없지 않다고 보고 난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최초 계획을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필요시에는 적정하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실성을 따져야지. 현실성이 안 되잖아요. 작은 데도 그렇고, 또 5년 내에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뭐 염전에 깔고 무슨 뭐 건물에 하고 뭐 옥상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잠깐 답변 좀 장관께서 한번 해보시죠. 이 사항은 저희도 그 신문 보도를 보고 좀 알게 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한전 사업을 갖다가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욕적인 부분은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전이 뭐 정부 저게 뭐 호응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한전이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사업이라든가 전기차 등을 이용한 ICT 기술 개발, 신기술 사업, ES 사업 등등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착실히 수행해야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국민들한테 그 지지를 못 받죠. 호응을 못 받죠.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전이 그 부지를 뭐 10조 못 팔아가지고 굉장히 공유되어 있는데 한전집 빚이 뭐죠? 한전 빚이 얼마예요? 58조인지 그렇잖아요. 부채가 57조에 57조나 네. 58조인데 그 빚많은 데서 또 뭐 그 PF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부채가 수반되는 차입금은 35조 수준입니다. 차익금도 누가 복문대 보면 그때 한전 했을 때 한전이 그 주가가 오른 게 뭐냐면은 그 굉장히 비싸게 팔으니까 경영 수지나 또는 재정 수지가 좋아질 걸 보고서 이제 든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로 이렇게 뭐 엄청난 돈을 들어가지고 신재생 사업을 하겠다. 근데 제가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현실성 없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답하고 좀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장관께 묻겠는데요. 사실 요새 조선사업 굉장히 어렵죠, 그죠? 네. 뭐 현대중공업 같으니까 뭐 그 간부들이 뭐 사표 내고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니까 그 LNG 기반 에코십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자료 보니까 지난 9월 달에 EU가 대부분의 항만의 LNG 벙커링 인프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중국과 일본 등 우리 경쟁국들도 LNG 선박에 대해서 각종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우리도 LNG 에코십을 기반으로 침체된 조선산업에 대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공감합니다. 그 그건 부분에 어떠세요? 대해서 우리도 그 에코십 사업들을 지금 기자재 쪽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그 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 근데 그 정부가 지원하는 거 보니까 LNG 관련 사업을 보니까 지난 6년간 R&D 사업 위주로 해서 해가지고 214억 원이 이제 지원됐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뭐 구체적으로 앞으로 뭐 그 LNG 기반 에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슨 방안이라든가 뭐 정책적인 그 구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 LNG 기반 에코십 사업의 추진도 한번 점검하고 또 관련된 그 제도 개선 플러스 금융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 기술과 제도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먼저 들여다보고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보조금이라든가 뭐 테스트베드라든가 인증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노인화력 폐부지 있죠? 네. 상당히 지금 뭐 2020년 되면은 전체 발전계 15.7%가 30년 이상 노후돼가지고 이거를 뭐 그 발전소가 이제 뭐 문을 닫는다든가 해야 될 텐데 그 많은 그 넓은 그 발전 소 부지를 갖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전소 부지를 갖다가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노후 발전소 시설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도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점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발전소 대체 신규 발전소 건설이 좀 경쟁으로 되어가지고 기존에 그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기존 그 발전소가 스크랩되는 그런 거는 폐기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